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부캐, 언택트, 두 얼굴, 예측 불허. 네, 이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먼저 부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이 준비했죠. 네, 지난달 22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인데요. 환불 원정대 멤버 이효리 씨가 부캐, 즉 부캐릭터의 활동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마오라는 예명을 제안한 장면을 두고 중국 초대 국가주성인 마오쩌둥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일부 중국 시청자들의 비난이 일었습니다. 네, 이 논란이 확산되자 제작진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 특정 인물을 뜻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또 관련 장면을 유료 동영상 서비스에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편집할 때 잘랐을 텐데 진짜 아무도 몰랐을 듯. 마오는 중국의 흔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 줄 상상도 못했네요.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은 중국 근대사에 대한 의도적 무지 때문이지 않을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타인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간과한 실수다. 이효리 씨 SNS 계정 들어가 보니 중국인들의 댓글 테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작진이 이렇게 대응한 건 잘한 것 같아요.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실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제작진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들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봤을까요? 악플 20만 개가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차별적 의미가 있었냐라는 생각을 들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효리 씨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제작진의 결정은 저는 존중을 하는 게 무조건적인 사과와 반성을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그런 의도는 없었으나 오해가 일단 생겼으니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영상을 내렸다라는 적절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국 네티즌들이 이 방송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라고 하는 그 위상이 갖는 건 그러니까 중국인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이름인 것인데 이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입장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전에 소녀시대 멤버였던 제시카 씨가 중국에서는 진마오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발머리란 뜻인데 그 애칭으로 나중에는 그냥 마오마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쓰였던 마오라고 하는 이름은 중국인들 스스로가 붙였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이 마오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하에서 이 이름이 쓰였는가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의 그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계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층위 구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쾌한 것과 이제 그들의 존엄을 해치는 거는 되게 다른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 발언이란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데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헤이트, 그러니까 누군가 싫어한다, 누군가를 불쾌하겠다가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어떤 시민적 지위를 위협하는 그런 것이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오라고 하는 그 발언이 중국인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중국인들의 어떤 그런 정말 세계 시민적인 지위를 흔들 만한 발언이었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좀 필두로 해서 이번 기회에 그 층위를 좀 제대로 논의해보는 계기가 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맥락에서 이제는 한국의 콘텐츠를 정말 글로벌한 시청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 사실을 제작진이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특정 국가라든지 특정 대상을 지칭할 때는 그만큼 상대방이 어떤 부분은 불편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 정도의 시사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문화의 맥락까지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언택트,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단어죠? 예, 지난달 27일 방송된 100분 토론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 특집으로 꾸려졌는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활용한 언택트 토론 생방송을 시도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3분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낙연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자가격리 열흘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코로나와 수해,
그리고 태풍까지 겹치면서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코로나 재확산 등도 정말 많은 국민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도권 토론인데요.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면 젠더, 헌법,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위기가 코로나 위기인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 극복의 위기인지 또는 심지어는 그 이후에 어떤 전환 시대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위기인지 이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야당과 지지층의 요구들이 부딪힐 때 박 후보께서는 어떤 입법 전략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네트워크도 매우 취약하죠. 그래서 정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 후보께서는?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00분 토론에서 선보인 언택트 토론 생방송.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댓글 준비했습니다. 참신한 연출이네요. 100분 토론 칭찬해. 후보들 말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네요. 음질이 너무 안 좋아요. 공중파 MBC 오디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기자들 리포팅할 때는 깨끗하게 나오더니 왜 김부겸 후보 할 때는 지직거리고 박주민 후보는 소리가 안 나오고. 기존 형식과 다른 온라인 화상 토론 방식이 참신했다는 시선과 함께 토론의 몰입을 방해하는 음향 문제들이 아쉬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많은 영역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구나. 특히 토론 같은 경우는 침이 튀는 토론이라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또는 감염의 온상지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비대면으로 100분 토론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세심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런 어떤 비대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기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그 사회적 연대의 의식을 또 강조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의미로 봤습니다. 네. 팬데믹 시대뿐만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언택트 토론 방식이 디폴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보고요. 이제 생방송에서 대면 토론을 하게 되면 거리가 좁혀지는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이제 날선 공방, 좀 생기 있는 공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날 방송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활력이라든지 생기 같은 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날 토론의 주제가 이제 당대표 후보들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의 주장에 이렇게 반박을 주로 하기보다 본인의 주장을 좀 전달하는 형식이어서 그런 공방의 어떤 생기라든지 활력 같은 건 잘 느껴지지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대면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들에 좀 답해보기 위해서 다른 주제에서도 저는 좀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토론회가 어떤 힌트들을 준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분 토론회 그 활력이라는 것이 또 종종 되게 보기 싫었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제 끼어들지 못하게 오디오 물립니다 하면서 사회자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서 주제별로 하나하나 이것이 맺으면서 갈 수 있고 이제 토론자들도 그 가이드라인에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비대면 토론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비대면이 아니더라도 토론회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화상회의의 특성이라는 것이 계속 클로즈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 내내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100분 동안, 100분 동안 예, 봐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영화도 클로즈업과 이 원거리샷이 계속 좀 교차되어야 시청자들의 피로를 줄이는데 예, 그런 점에서 한 방향의 샷만 아니라 이왕이면 좀 여러 샷을 카메라에 설치해서 보여줬다면 더 다채로운 구성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역동적으로 화상회의를 구성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기술적으로 강화하고 보완해야 할 것들을 잘 갖춰서 새로운 토론 프로그램의 형식이 잘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두 얼굴,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8월 29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가수 박상철 씨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두 번째 부인이 출연해 이 남편이 과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박상철 씨의 두 얼굴을 폭로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박상철 씨의 신경까지 담아내면서 이들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시간이라며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경미 씨. 그런데 교육을 니네 엄마가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니 같은 생각 니 같아서 벌써 죽여버렸어. 박상철 씨 목소리예요? 맞습니다. 박상철 씨의 실제 음성입니다. 경미 씨는 폭력 역시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쏟아내는 원망과 폭언에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는데요.
야, 저렇게 큰 소리 나면 아이 정서에도 참 안 좋은데. 오빠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 화려한 조명 뒤 어둠 속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똑같이 당해보세요. 그러면 제 심정 알게요. 전 분명히 허언증 환자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공상적 허언증. 비전이고 걱정이죠. 제가 오늘 맞아요, 확실해요. 모든 의혹은 모녀가 꾸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어린이 수시를 때인데 제가 계속 참았어요. 빡! 근데 여기 고막이 빵 터지더라고요. 지가 놀라서 이지를 하더라고요. 이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직접 때렸다고 멍이 들었다고요? 진짜요? 귓구멍 터졌으면 자기가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저 가족이라서 진단서를 안 끊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박상철 씨가 다 거짓말한다고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양쪽의 주장이 정반대네요.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운명이라 믿었던 사랑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채 악연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가수 박상철 씨의 사생활 논란을 다룬 이번 편 8.6%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탐나는 TV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이 시청률이 되게 높았는데 이것이 묻혔던 이슈를 발굴해서 화제성을 만들었다기보다는 화제성 있는 이슈를 실화탐사대가 쫓아갔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두 번째 아내분과 이제 박상철 씨를 이제 직접 뭐 대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기존의 그런 이제 온라인 매체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것과 뭐 새로운 팩트가 있다거나 새로운 관점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높은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서 이번 실화탐사대가 잘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박상철 씨와 두 번째 부인을 인터뷰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딸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10살인데 그것이 과연 저는 제작진이 아이의 발언권을 준다는 것인가 아니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선택적으로 집어넣은 것인가 저는 후자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것 자체가 전 실화탐사대가 매우 좀 주의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때 실화탐사대 같은 경우 이제 끝까지 발로 쫓아가서 직접 취재원의 말을 듣는 게 이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상철 씨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했었는데 어찌됐건 끝까지 취재진이 이제 따라 붙어서 증언을 따냈고 시청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낸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언행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었다. 이런 의문이 좀 생겼던 방송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측 불허,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 29일 방송된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 관련 키워드인데요. 비빔라면을 주제로 한 이날 방송에서는 레시피를 이탈하거나 재료량 조절에 실패한 요리니들이 속출을 해서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펼쳐진가 하면 전자레인지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구미 요르신이 화려까지 더해지면서 생방송의 묘미를 더했습니다. 요르신! 예. 일단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열려요? 문을 밑에 누르는 스위치. 누르는 건가? 밑에. 그 아마 오른쪽 밑에 버튼 누르는 거 큰 거 있죠 아마. 오른쪽 밑에. 제 오른쪽 아래로. 버튼 큰 거 있잖아요. 눌러보세요. 덜커덩. 네. 너 어떻게 하냐? 열렸어요. 옛날 디자인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넣으세요. 라면 딱 넣으세요. 접시채로. 접시, 어떤 접시? 사기 접시죠, 사기? 네. 예, 넣으세요. 예, 다 드세요. 32호. 전자레인지 막 연기 나는데 왜 그래요? 거기 전자레인지 성능이 좋아서 그래요. 다음에 시간 줄이세요. 네. 네, 우리 18호님. 저 2분 30초 돌렸는데 접시 돌렸어요. 그건 전자레인지용 접시가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전자레인지용 접시 아닌 거 쓰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번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해봤는데요. 네.
코로나로 휴가도 취소되고 집콕 중인데 아이들하고 함께 즐거운 요리 수업했습니다. 비빔라면 특식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제일 흔한 라면으로 흔하지 않은 요리가 탄생했네요. 라면, 어묵, 된장국, 국물이 끝내줘요. 현직 요리 강사입니다. 방송 너무 답답함. 조리 순서 엉망이고 조리도구 사전 준비해야 될 듯. 언젠간 사고 날 것 같음. 요린이들 직접 대면해서 가르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변수 많은 온라인 생방송으로 가르치니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것도 있고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백파더의 그 특급 레시피를 집에서 실제로 해봤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거 조금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들은 또 어떻게 봤을까요? 예측 불허라는 이 키워드는 백파더의 이번 에피소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구미 어르신이 라면 면수를 이제 모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으려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한다거나 이런 좀 변수들이 나오고 그때마다 뭐 백종원 씨가 되게 당황하고 백종원 씨가 다른 프로에서는 굉장히 여유만만하고 모든 걸 지배하는 자인데 여기서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게 백파더의 그 예측 불허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댓글에서도 보면은 따라해 보시 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저는 그 훨씬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따라하기에 이 생방송이 방식이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편집본이 좋은지 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린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는 약간 후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방식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날 방송을 할 때 초반에 이제 이 프로그램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목적은 모든 국민이 끼니를 거르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끼니를 거르지 않으려면 만약에 집에 위급한 상황에서 혼자 있게 되거나 어떤 상황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천천히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방송 어떤 특유의 같이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고 그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북돋아주는 그 백종원 씨의 진행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혹시 따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안 따라하는 사람이 이 방송을 보기에 좀 지겨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 하면 레시피를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를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상투적이고 좀 지겹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차라리 그럼 레시피를 따로 정리해서 어딘가에 보여주면 안 되나 좀 달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을 짚어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이 제작진이 어떤 방향으로 이 요린이의 수준을 정하느냐. 그러니까 어린이가 초등학생도 있지만 유치원생도 있습니다. 그 전자레인지를 한 번도 안 써봤다는 거는 초등학생 수준의 요린이가 아니라 유치원생 수준의 요린이거든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사실 불이 날 수 있는 장치잖아요. 사실 요리라는 게 되게 위험해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이런 전자기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수준을 조금 더 낮춰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 백파더의 묘미는 이 생방송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구미 요르신의 어떤 성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게 퍼져나가면 더 좋은 어르신들이 더 양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위원들의 요리에 대한 능숙함과 관심도에 따라서 의견들이 달라지는 게 참 재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백파더는 이날 방송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해 생방송이 아닌 녹화 형식의 스페셜 방송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백파더의 제작 형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뭐 코로나19 때문에 녹화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닌데 편의점 조합 만들기 이런 걸로 하겠다고 좀 예고를 한 상황인데 저는 이것이 베스트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좋죠. 이게 실패 확률이 적으니까. 하지만 오히려 실패 확률이 있는 거를 그 실패 확률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그 기존 백파더라고 조금 괴리된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그 숨은 고수들의 레시피를 공모를 해서 이제 보여준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린이들이 어느 요리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기상천외한 실수를 저지르는지 모르는 그런 지점들과 이 숨은 고수들의 기상천외한 레시피가 주는 그런 재미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분야별 고수들의 레시피를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쌍방향 소통 요리 쇼를 지향하는 백파더. 앞으로 또 어떤 소통으로 백파더만의 재미를 보여줄지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